처음에 우리가 GPT라는 것을 보고 그 생성형 AI를 보고 놀랐던 게 벌써 한 1, 2년 됐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LLM과 대화한다는 걸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한번 부스팅된 것이 정말 누군가는 평생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또 놀라가지고 한 번 더 부스팅되는 게 있고요. 결국 여러 가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응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또 한국적인 어떤 고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기록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전 세계 1위의 기록 나라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번역된 게 조선왕조 실록이랍니다. 근데 조선왕조 실록이 번역이 되니까 바로 나온 게 그 드라마 대장금, 영화 왕의 남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곧 이어서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게 많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승정원 일기입니다. 근데 승정원 일기가 그래서 몇 퍼센트 번역이 됐냐 물어봤더니 10% 번역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90% 번역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연구원 수로 보면 한 100년 걸린대요. 근데 그나마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 하니까 저를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그래도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가지고 20년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또 20년 후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5년 내로 번역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저 지금 국회에서 예산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인문학에 투자해서 이런 번역을 할 수 있는 학자들 그리고 또 대학원생들 훨씬 더 많이 뽑아가지고 이것들을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연구원 한 분이 굉장히 감동을 해가지고요. 그분이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 책 이름이 조선의 걸크러쉬입니다. 근데 그 지금도 저 예스24 같은 데서 팔고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책은 승정원 일기를 번역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양반집에서 내려오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걸 번역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첫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더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집안이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저 삼족이 멸하는 그런 그 벌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제일 나이가 어린 손녀딸하고 그 다음에 몸종하고 둘만 살려줬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그 칼 2개 가지고 춤을 췄답니다. 쌍칼 춤이죠. 근데 그 어느 정도 그 재능이 있었던지 굉장히 춤을 잘 추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애들이 점점 크면서 유명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전국에 있는 대감집에서 큰 잔치를 할 때면 꼭 불렀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들이 그걸 모르고 이 둘이를 불렀답니다. 근데 이 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초청받아서 간 다음에 문을 잠그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죽였답니다.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실화가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당시는 또 관습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손녀딸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어떻게 자손을 낳을 수 있겠냐 하고 자결하고 대신에 그 몸종한테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더라고요. 그런 식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딱 보고 아니 이거 진작 알았으면 글로리 2를 만들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재 그 네이버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웹툰들, 그 다음에 또 소설 작가 한강인 작가가 쓴 그런 소설뿐만 아니고 정말 옛날에 조선시대 이전에 한자로 돼서 그 내용을 모르는 번역이 안 된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가 다 빨리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콘텐츠는 지금은 5천만밖에 쓰지는 않지만 옛날부터 그 콘텐츠를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우리가 모을 수 있고 그걸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율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그 우리가 짜놓은 코드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AI 윤리 관련해서 다루고 이럴 때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이 생겼을 때 그 자율주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때 누군가를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은 노인을 치고 오른쪽으로 틀면은 어린아이를 치고 이 하고 싶지 않은 선택 중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AI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사실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우리가 어떻게든 선택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 판단을 한 AI의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열어놓고 이건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법은 마련됐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제와 어느 정도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가느냐가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이 아니면 그 AI를 개발한 사람이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형사적으로 감옥 가야 된다. 그럼 누가 그걸 개발하려고 할까요? 그럼 따지고 보면 또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AI가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 전국에. 그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논의할 주체들이 필요하고 그건 또 우리가 정부 차원의 기구일지 또 민관과 협력해서 해야 될 기구일지 그런 걸 논의해서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AI 산업 발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윤리에 대한 부분은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하지만 또 너무 느슨해서는 아까 말했던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또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3분의 1 정도고 시스템 반도체가 3분의 2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근데 이제 포텐셜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있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에 있다. 이렇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TSMC의 그 파운더리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삼성에서 아무리 투자를 해도 오히려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원인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추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자체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회사들이 거기에다가 패밀리스 회사들이 그 칩을 만들어 달라고 TSMC에다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TSMC에서는 이 라인은 이 회사만을 위해서 또 이 라인은 이 회사만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 기술이 섞이지 않도록 서로 기술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심하고 자기 제품을 거기다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삼성은 어떻게 하느냐?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도 하지만 시스템 칩도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 의심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이 그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한쪽에서는 팹리스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과 경쟁이 되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니까 혹시나 자기들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더 높이는데 쓰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쌓이게 되면 거기다 맡기겠습니까? TSMC에다가 맡기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손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만 하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시스템 팹리스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물론 저 지금 현재 그 임원들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큰 시장을 위해서 지금 미국의 이 관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뽑히면 4년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6개월 정도 내에 각 나라에 대해서 정책들을 전부 다 정하고 그걸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4년 내내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아있는 게 6개월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3개월을 우리 지금 현재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을 당하면서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기에서 나온 손해는 민주당에서 물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선거법하고 상관없죠.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죠? 현대자동차에서 31조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트럼프가 직접 화이트하우스에다가 정의선 사장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 잘 받았죠. 근데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혹시 각계격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삼성, SK, 현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사야 되는 무기, 그리고 또 초음속 전투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조선 산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키지 딜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하나하나의 각각의 개별 회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도 받을 것을 달라,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서로 딜을 할 수 있겠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안철수 의원님 살아보셨지만은 미국이 캐나다와 갈등을 갖는다는 거는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캐나다와 이런 갈등이라는 걸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예기치 못했던 생각보다 우리가 캐나다와 밀접한 관계였구나를 깨달으면서 약간은 뭐 표현하자면 깨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저는 대한민국도 이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그런 위치를 점하는 상품들이 많아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거다. 한국과의 관계가 결국 관세나 이런 거로 틀어지게 되면은 미국의 상품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소비자가 영향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상품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결국 HBM으로 우리가 엔비디아에 상당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역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기술이다, 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시점에서 이게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막연해 보이면서도 유일한 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육성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 주요 대통령 아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뭐 하나에 너무 꽂히면 곤란합니다. 가끔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 평생 연구한 게 꽂혀가지고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계는 변화무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경청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여의도에 저희가 앉아 있으면은 의사결정할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안서를 던져주십니다. 이때마다 판단력 있게 이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과거에 어쩌다 보니 제가 안철수 의원님이랑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뒤집혀서 그런데 제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던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님 오렌지 옷 입고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오렌지 옷 입고 다니는데 안철수 의원님 빨간색 입고 다니시는데 제가 빨간색 옷 입고 그 회사 사장을 할 때 제안서가 굉장히 많이 그 선거 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들 뭐 메타버스 산업 하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메타버스 이러면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오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버즈워드에 낚일 때니까요. 이런 거 제안하시더라고요. 뭐 메타버스 공간상에 그 빨간색 회사에 그 공간을 만들면은 젊은 세대가 환호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당신들을 지지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왜 거기에 와서 메타버스까지 와서 그 빨간색 회사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제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실제 여의도의 의사결정자들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뭐 비슷한 거 많잖아요. 뭐 그 메타버스 공간에 은행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의 캐릭터가 걸어가지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버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앱 켜서 내가 송금하면 되지 뭐하러 내 캐릭터가 걸어가지고 그런 거 하겠느냐. 근데 이건 제가 그냥 비유를 한 것이지만 산업에 이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의사결정자가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될지 안 될지까지 예측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애초에 말 안 되는 건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이런 수많은 제안서에 낚여가지고 안 되는 일에 이렇게 돈을 갖다 놓은 자. 국회에 가보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법조인 출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과거의 일을 대부분 다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저 불행하지만 서현동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 일어났을 때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 사람을 잡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새롭게 법을 만들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10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했던 것을 20대부터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과거의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일어났었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일에 주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하나만 꼽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서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제 생각에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이게 누군가의 구호였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도 클린턴 대통령 베낀 거기 때문에 Putting People First를 번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선봉에 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미래를 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이 바로 과학기술자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자나 사업가가 이런 부분에 정말로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또 이
그 사업 분야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뭐 많은 종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저 뭐 컴퓨터도 보십시오. 지금 아까 메타버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부터 해서 정말로 많은 분야가 있고 그 각 분야마다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또 그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이 또 다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인선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경제 나는 잘 모르니까 옛날에 군 출신 분들께서 경제 잘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맡기자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도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자기의 생각과 맞는 사람을 인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모르면 맡기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말 과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정말 정확한 사람을 인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네, 오늘 행사는 어떤 분 제안으로 이뤄진 건지 궁금하고요. 왜 이런 자리 만든 건지 궁금하고 또 대선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예,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서로 알고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작금의 이제 정치 환경 속에서 최근에 이제 대선이라는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의 문제를 아무리 다뤄봤자 뭐 하겠습니까? 저희가 과거 문제 그리고 뭐 누가 누구 감옥 보내는 문제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가 먼저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근데 저희 실무자 분들이 또 과거에 같은 당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교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선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됐고 또 제가 먼저 이제 봤을 때 이런 실무자 간의 제안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TV 대담 자리에서 또 긍정적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또 사의를 표하고 또 이렇게 실무자 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의원님만 괜찮으시다면 이런 대화는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도 좋고 또 이 외에도 다양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